자, 이제 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요즘 최고의 관심남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늘 그래서 안경도 이렇게 쓰고 아, 오신 거 제가 아닌가요? 좀 그래서 제가 배동훈이 한번 돼볼까 했더니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뭐 혹시 당신도 꼴뚜기처럼 또 뭐 총선 출마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여기 출연합니다. 예, 근데 예. 농담이고 네. 자. 네. 자, 한동훈 장관이 뭐 이제 가는 곳마다 지금 뭐 핫합니다. 화제고 또 뭐 사진 하나만 나와도 난리고 사진 네. 찍으려고 사람들이 몇 시간을 줄을 쓰고 하는데 야, 이 한동훈의 앞으로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정치 또 선거 과정 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보면서 나온 결론이 예. 선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부상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그러니까 what's new라는 말을 많이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은 기존에 있는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우리 안철수 의원 신드롬 처음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했죠.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벼가 깨니까 지지도가 50%씩 네. 넘어서 그래서 본인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더니 그때는 정말 벼랑간 확 올라오니까 네. 당황했었다는 말을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네.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한동훈은 이제 what's new라고 하는 그 새로움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권 후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라 한국갤럽, 있죠. 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자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뭐냐 대권 후보로서 네. 야권에서는 이재명이고 네.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맞아요. 예,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 희망이라고 봐요. 아. 저는 왜냐하면 모든 그 여론조사 민심 지표로 봐서는 네네. 굉장히 지금 여당한테 불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게 나온다든지 네. 20, 30대, 30대가 이탈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30%대 고착화됐다든지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현역들이 훨씬 민주당이 많다든지 예.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 속에서 그나마 희망이다. 뭐 한동훈 장관이 저는 뭐 반드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네. 왜냐하면 예.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이 주목받고 간판적인 인물이 나와서 그걸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정확히 우리가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은 96년도 총선이 굉장히 흥미로운 총선이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YS가 네. 그때 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아니시더라고요. 그때 네. YS가 딱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자유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꿨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가장 껄끄러웠었던 이회창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4개월 만에 경질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인기가 대쪽이라 굉장히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연기됐죠.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제가 네. 한번 비유를 아. 해볼 수 있고 그때 YS 때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때 96년도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이제 김대중 총재가 만들면서 영입한 사람들이 바로 이낙연, 추미애, 정동영, 정세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딱 YS는 누구를 편입해 맞아요. 들었냐? 그렇죠. 이재호, 그렇죠. 김문수, 이우재 그 진보 진영의 사람을 갖다 놓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록 그때 제1당은 안 됐지만 139석으로 1당은 됐죠. 과반 의석은 못 과반은 얻었지만 못 일당은 그렇지만 여당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한동훈 장관만이 아니라 네네. 아마 오각편대 누차 강조하지만 보수는 나경원, 중도는 안철수, 개혁은 원희룡, 네. 미래 한동훈, 경제 윤희숙 이렇게 오각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오각편대. 그렇게 아마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승자니까. 극복할 수 있는 거기다 네. 이제 공천개혁까지 하게 되면요 이걸 한번 해볼 만하다. 거기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막말에다가 입법 폭주하고 네. 있고 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있고 생중계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다들 민주당이 뭐 200석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한때 그랬죠. 그 한탕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도 보면 200석 얘기하는 200석 이상 정당 치고 되는 경우 제대로 없어요. 얘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 이제는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거다. 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네. 모멘텀을 만들고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네네. 있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해서 대부분 좀 재미를 봤는데 재미를 못 본 사람이 유일하게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장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준석 공격을 잘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도 한번 맞배기로 했다가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예. 서로 굉장히 탐색적인데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히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은 화순유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박근혜 킷으로 들어와서 지금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국회의원 3번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를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장관에서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가치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게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는 금방 피로감을 느낀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 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여권에서 가장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론이 어쨌든 뭐 27일 날 12월 27일 날 네.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정말 갈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바꿔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만큼 해소해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느냐. 예. 그게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그렇죠. 예, 해야 될 내가 얘기겠네요.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를 분명하게 네. 보여주고 그렇죠. 거기서 첫 메시지를 뭐로 낼 것인가에 대한 기억나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윤석열 대통령 네. 그 절대 권력에 네. 절대로 순정하지 그렇죠. 않는 강인한 아, 검사 이거 가지고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은 대통령 맞습니다. 된 거라고 대통령 봐요. 된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지금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 레토릭, 철학, 비전 예.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야당 대표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맨날 그냥 논란에 사법 리스크에만 휩싸여 있고 새로운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근데 이준석이 나서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뭔가 중도층에서 표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먼저 신당이 이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신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95년도에 집권당에서 나온 JP가 자민련을 만들어서 그렇죠. 됐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2016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을 호남을 타서 석권했죠.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그렇죠. 28석, 23석 가져갔었는데요. 그거 있었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란 거는 뭐냐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좋든 싫든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JP는 충청,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이런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것도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걸 추구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관심을 넘어서서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적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부 다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비판을 네. 하는 거로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 기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대구를 나가서 하겠다는 등 뭐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과연 이준석 전 그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지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면 묻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집권 뭐 대통령 포함해서 사과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사과한 적이 있나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네. 왜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만 변화를 얘기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화를 얘기하지? 그렇죠. 그럼 왜 징계를 먹었죠? 그럼 징계 먹은 것도 자기는 무조건 그 징계가 관련된 사항은 팩트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친당을 추진하는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뭐 호남에서 인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로부터 인기가 좋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세 가지 동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걸 봤을 때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양당에 대한 워낙 그 염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반짝하는 반색인데 좀 지나면 네. 이제 보세요. 이제 네.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송영길 신당, 뭐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야경자 신당은 좀 다르지만 금태섭 신당, 신당이 완전히 그냥 뭐 그건 왜 그러냐? 위성정당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구 후보까지 과연 낼 수 있을 것이냐. 오로지 비례정당이다. 비례정당으로만 가져간다고 그건 그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한때 또 이렇게 좀 회자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한 장관이 그럼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TV조선 강적들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로도 송파도 나오고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이 판을 흔들라고 하는 선거판을 흔들라고 하면요. 메가톤급 그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공천권자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을 박범계 전 장관이랑 붙입니다.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은요? 대전 전혀 연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충청이 20대 8로 지고 있거든요. 수도권만 진 거 아니에요. 충청도 대전에서 7곳인데 다 졌어요. 그 청주 포함해서 4곳 다 졌고요. 세종 2곳 다 졌고. 이 충청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만 못 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엄청난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말도 안 된다고 하기하지만 그게 1985년도 우리 신한민주당이 이민우 총재가 나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아마. 어디였죠?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종로 중구에 나갔습니다. 종로 중구. 근데 이민우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주 그냥 뛰어나신 김영삼 총재께서 반드시 된대이 보냈다고요. 반드시 된다. 근데 거기가 대상지 누구냐? 이종창 정대철이에요. 그 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근데 됐어요. 그때 합동연설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민우 당시 총재가 합동연설회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전두환은 독재자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그건 금기였거든요. 그다음에 사형수 이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성국이었네. 엄청나게 막 흥행을 해서
서울에서 다 이겼잖아요. 아, 그 당시에. 그때 안 끌려갔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그때는 뭐 총수 때니까. 예? 그래서 민한당이 무너지고 네, 맞아요. 이제 그 신한민주당이 민한당이, 맞아요. 일당이 되고 민한당을 보러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개별 집당하라 그랬어요. 그 조윤영 체제였었는데 다 무너지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에서는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뭔가 폭발성 있게 이걸 폭발성이 끌 수 가야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전략인 것이지 뭐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데 가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예, 예.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좋은 카드를 그리고 이제 집권당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줄 얼마든지 자리가 숫자가 엄청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리가 그래서 있죠.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아주 그냥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을 딱 선정을 해서 가는 네. 게 음,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그렇죠.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국힘이 총선 물갈이를 한다는데 실제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개딸 위주로 뭔가 또 이 선거 방식을 바꾼다는데 네. 이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천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네. 2000년도 아마 우리 배양카님도 기억나실지만 이회창 총재가 당시 43명을 잘랐어요. 네. 공천 학살이라서 그때 이제 그 배제시킨 사람이 김윤환, 네. 이기택, 맞아요. 네. 신상우 다 날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민국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김윤환. 그래서 결국은 한석 한석.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냐하면 저거는 개혁공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였었냐면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임수경 잘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은 뭐 했었죠? 옥셀그 나르샤 에이. 대통령이 공천 쪽으로 개입해가지고 뭐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 만들어서 전부 다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국민들이 처음 선거를 처음 하면서 볼 때 어느 정당이 개혁적이냐 보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공천이에요. 이 공천에 관련돼서 놀랄 만큼 담대하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공천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서 지금 뭐 인용한 우리 저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윤핵관이라든지 당주의 지도. 근데 그거 약간 좀 시기상 너무 빨랐던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이. 네. 그건 혁신이가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공천심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자꾸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더 중요한 혁신들이 많거든요. 네. 당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 좀 무너지고 전부 다 이게 공천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먼저 공천심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켜봐야 되고 이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잠재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공격을 하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또 권리당원을 대폭적으로 늘리잖아요. 네. 가치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재명 사당화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2015년 12월 달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난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하, 네. 그래서 나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친이명 거기에 패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공천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나머지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식으로 호남을 베이스로 한 기반으로 한 그리고 호남이 28석이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전부 다 121석인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요. 보면 친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 조국 신당 만든다 그러는데 조국 신당에 거기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친문 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당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이재명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하게 좀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계로만 남는 개딸들만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재명 당시에 독식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거기도. 그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중도 성향이 그리고 나름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김부겸 네. 전 총리 네. 비대. 그래서 친문과 그리고 친이가 어느 정도 거래를 하면서 공천 파동을 줄여놓지 않으면 당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물어볼 때 항상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누가 더 절박할까요? 아하.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절박하다고 해서 꼭 이기려고 하면은 저는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판을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물러나고 그렇죠. 비대위체제를 그렇죠. 만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말이 됩니까 얘기하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살아야 하니까 네. 생존해야 되니까. 네. 근데 자기는 이미 살았다고 아니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아닐까요?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는 딱 밑에서 보면 그냥 뭐 어. 발버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만약에 또 의회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아유 그거는 뭐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기 식물화 되는 때문에. 거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런 YS를 거의 유사해요. 아하. 그러면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김기현 체제로 갈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지 김기현 대표는 곧 공정심사 관리위원회를 만들다고 한다면 이제 김기현 체제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그렇게 상황이 있는 해야 부분들이 있기 되는군요. 때문에 결국은 공천 세 가지예요. 선거를 보니까 공천,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구도입니다. 네. 이 세 가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더 한번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공천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